안녕하세요. 저는 크레비스의 김재현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설명을 드릴 내용들은 이미 이 강의 중에서 여러 사람들이나 아니면 여러 강의를 하신 분들한테 들으셨겠지만 임팩트 비즈니스 그리고 임팩트 투자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좀 전달을 해드리고 또 그거에 대한 사례들을 궁금해 하시는 것들을 좀 전달을 해드리려고 해요. 근데 원래 이 준비된 자료가 시간이 훨씬 더 길 때 쓰이는 자료인데 약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한 1시간 15분? 1시간 반에서 한 15분 정도니까 그 안에서 좀 자유롭게 궁금하신 것들을 많이 물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이제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보고 시작을 할게요. 혹시 지금 여기서 창업을 준비 중이시거나 창업을 했거나 혹은 창업을 실패하셨거나 아니면 이미 상장까지 경험해 보신 분들 있으실까요? 혹시 이미 창업을 해보신 분, 나는 창업을 시작했다, 시작 중이다, 아니면 하고 있다. 잠깐만 손 용기 내서 들어주실래요? 네, 이쪽 라인만 이렇게 세 분이 쫙 들고 나머지는 안 드시네요. 네. 오늘 제가 얘기 드릴 거는 아마 창업을 하는 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제 경험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또 이제 창업을 준비 중이신 분들 같은 경우는 좀 궁금한 것들을 좀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혹시 창업 자체에 관심 있으신 분들 계신가요? 아직 창업, 그러니까 그냥 뭐 창업을 준비 중이진 않지만 창업을 해보고 싶다. 네. 그리고 난 창업은 죽어도 안 하고 싶다. 있나요? 네. 아직 없나요? 네. 창업이라는 게 사실은 지금 이제 국가적으로 굉장히 많이 푸시되는 아젠다긴 한데 사실 모든 사람이 창업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되게 명확한 자신이 풀고 싶어하는 문제가 있어야지만 도전해 볼 만한 가치고 안 그러면은 굉장히 이제 정신적으로 어려운 문제를 많이 겪습니다. 사실 국가에서 지금 스타트업들 굉장히 많이 육성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미래부나 아니면은 뭐 사회적기업진흥원이나 이런 어른들한테 얘기 드리는 거는 창업을 통해서 아마 우울증 환자들이 급증하게 될 텐데 그거에 대한 이제 정신 질환이나 치료에 대해서도 충분히 국가가 대비를 하지 않으면은 굉장히 극단적인 경험과 극단적인 실패 그리고 극단적인 혹은 성공을 맛보면서 정신적으로 좋지 않은 결과가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을 드립니다. 강의에 들어가기 전에 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뭐 제가 앞에 첫 줄에 써놨지만 저는 만 20살에 동네 중국집 웹사이트를 만들면서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벌써 한 약 14년 전 얘기인데요. 아마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어떻게 시작할지는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사실 저만 그런 게 아니라요. 뭐 예를 들면은 뭐 에어비앤비의 어떤 거, 뭐 페이스북의 어떤 거, 아니면 뭐 심지어는 한 게임이라든가 네이버 어떤 것들이 다 되게 소소하게 시작을 합니다. 오히려 굉장히 거창하게 시작하는 경우들이 창업이 더 실패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요. 사실 뭐 요즘에는 거창한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좀 더 잘 준비돼서 시작되는 형태가 좀 많이 갖춰지긴 했지만 아직까지도 창업이라는 게 굉장히 리스크 테이킹을 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항상 잘 준비된다고 해서 시작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뭐 이러이러한 경험들을 가지고 있고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조금 더 관심을 가질 만한 이력이라고 하면은 혹시 소프트뱅크 아시나요? 손정희 회장님이 그 소프트뱅크의 차세대 30년을 위해서 준비하는 소프트뱅크 후계자 그룹이 있어요. 소프트뱅크 아카데미아라고 아마 검색하시면 나올 텐데 거기에 이제 제가 한국인 2명 중에 1명으로 선정이 돼서 분기 단위로 이제 일본을 왔다 갔다 거리면서 이제 소프트뱅크나 아니면 소프트뱅크가 아시아에서 벤처를 확장하는 전략들 그리고 그에 대한 이제 경험들을 공유받고 있습니다. 사실 소프트뱅크는 벤처 쪽에서는 굉장히 상징적인 이제 회사인데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한국에서 누군가는 가교의 역할을 하면서 그 지식이나 경험들을 이제 학생들이나 아니면은 뭐 벤처 기업가들한테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사업을 시작한 계기에 대해서는 뭐 처음에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지만 저는 원래 이제 초등학교 때까지는 신부를 꿈꾸던 사람이었어요. 신부를 꿈꿨었는데
이제 어머니한테 그런 얘기를 해드렸더니 어머니께서 굉장히 좋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때 근데 어머니가 왜 그러면 신부가 되고 싶냐 물어보셔갖고 이제 매주 주말에 성당을 가게 되면은 사람들한테 굉장히 밝고 행복하게 반겨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 이런 얘기를 드렸더니 어머니께서 그런 직업이 하나 더 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람들이 행복하게 가정을 이루고 집을 살 수 있고 먹고 살 수 있는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의 직업이 있는데 그게 뭐냐 물어봤더니 경영자라고 하는 굉장히 현명한 어머니를 만난 거죠. 네, 경영자라는 직업과 정주영 할아버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듣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 저는 이제 대학교에 입학하기 전까지 경영자란 신부와 같은 직업이겠구나 하고서 딱 입학을 했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들과는 좀 괴리가 있었긴 하지만 그 덕분에 현재 이 자리에 이제 서서 이제 여기 계시는 후배분들이랑 좀 대화를 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경영학과에 입학을 했는데 경영학과에 계신 교수님들한테 이제 여쭤봤어요. 많은 이제 좋은 학교에서 혹은 뭐 박사학위든 공부도 많이 하시고 연구를 많이 하신 교수님들한테 난 창업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냐고 여쭤보니까 굉장히 똑똑한 그 스승님이셨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창업을 가르쳐 줄 수 없다라고 굉장히 선언을 하시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특히 더 그랬고 2000년 내외에서는 왜냐고 여쭤봤더니 우리가 창업을 해본 적이 없고 사실 한국에서는 아직까지 창업에 대한 연구 혹은 앙트프러너십에 대한 연구가 그 정도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가르쳐 줄 수 있는 클래스나 과정들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들한테 뭔가를 물어보는 것보다는 스스로 작더라도 해보면 좋겠다라고 의견을 주셔갖고 제가 동네의 중국집에서 선배들이랑 탕수육을 먹다가 그 당시에는 사실 웹사이트를 빌드한다는 게 지금처럼 흔한 일은 아니었어요. 아마 벤처의 역사들을 연구해 보시면 알겠지만 넥슨이라든가 혹은 NC소프트, 다음 다 시작이 웹 에이전시였습니다. 다 웹사이트 어떻게 만드는지 갖고서 시작을 했었던 회사들이었고 그러다가 이제 게임에 대한 M&A를 하거나 아니면 자신들의 이 현금 흐름을 더 자신들이 하고 싶었던 사업에 투자를 하셨던 건데요. 그런 절차에서 이제 저도 멋 모르고 시작을 했었었고 저는 근데 운이 뭐 좋다면 좋게 혹은 뭐 나쁘다면 나쁘게 이미 벤처 붐이 꺼진 시점에서의 시작이었어요. 2002년이니까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모르겠지만 벤처 붐이 꺼져갖고 망하는 기업가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시기 그리고 무슨 신용카드 위기라고 해서 금융 쪽도 막 다 날아가는 그런 시기였고 근데 그때 제가 결정을 했었던 거는 어려울 때 시작을 해야 당연히 더 세상이 호황이 되고 할 때 더 이득을 보고 사실 호황일 때 시작하면 결국에는 불황일 때를 겪을 수밖에 없을 것 같다라고 판단을 해서 중국식 웹사이트를 만들었고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선배들이랑 같이 창업을 했었는데 굉장히 똑똑한 선배들을 만나갖고 저보다 한 6살, 5살 많은 선배들이었는데 이 형들이 너무 똑똑하니까 이 창업이 되게 무서우셨던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좀 더 어린 나이였고 학부생이었으니까 뭐 군대도 안 갔다 온 나이였기 때문에 좀 더 도전을 내서 했었는데 선배들 같은 경우는 막 이렇게 창업 준비하고 일하다가 갑자기 맥킨지에 붙고 막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똑똑하면은 다양한 기회들이 주어지잖아요. 그래서 2005년에 사실은 제가 이제 군대를 카투사로 갔다 왔는데 군 제대하고 그리고 이제 혼자만 딱 남았던 시절이 있어요. 그러니까 선배들이 다 뭐 하고 하면서 그래서 그때 제가 저희 사무실에서 경복궁까지 약 2시간 정도 막 엉엉 울면서 걸었던 기억이 있어갖고 여기에 이제 경복궁이라고 적어놨습니다. 아마 창업을 경험하시는 분들은 모두 다 팀이 변경되는 굉장히 큰 일들을 반드시 겪게 되실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얘기들을 좀 더 용기 내서 말씀을 드리는 거는 그때 그 선배들이랑은 지금 다시 다 연결이 됐습니다. 연결이 돼서 맥킨지에 가셨던 선배 형은 1년 있다가 여기가 아니다라고 저한테 긴급히 무전을 치고서는 본인이 나오셔서 창업을 하셨고 그 회사에 제가 초기에 투자자 및 여러 가지 형태로 참여를 해서 지금 저도 그 회사의 주요 주주고 그 회사는 지금 약 100억 정도의 매출이 내는 교육회사로 성장이 되어 있습니다. 또 두 번째 형은 저희 회사에서 이제 테크를 담당했던 선배였는데 이 선배는 난 도저히 사업이랑 안 맞으니까 하면서
갑자기 사법시험을 준비한다고 그래갖고 똑똑해서 그런지 1년 반 만에 붙었어요. 그리고서는 그 다음부터는 저에게 무료 법률 자문을 해줘야 되는 운명 이제 숙명에 이제 처했고 이제 그런 관계들이 사실 그 당시에는 굉장히 서운하고 다시는 안 볼 수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지만 사실 점점 인생을 살아가고 성숙되면서 다른 관계로도 만날 수 있다는 걸 경험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 이제 창업을 이미 준비 중이거나 시작하실 분들도 아마 이제부터 창업팀과 엄청난 갈등과 그리고 서로에 대한 꿈에 대한 경로의 차이들 때문에 다양한 형태로 다시 또 흩어지고 붙고 이럴 텐데 그런 것들이 좀 더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시고 도전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해서 질문 있으실까요? 뭐 지금 창업 준비 혹시 무슨 회사를 창업하고 계시죠? 모바일 게임. 네. 진짜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사업 중에 하고 있네요. 그래서 지금 본인이 직접 개발을 하고 계신가요? 네, 제가 개발을. 아, 네. 모바일 게임 제가 최근에 중국 VC를 작년에 만났었는데 중국 VC가 저희한테 이러더라고요. 아, 한국 아직도 게임 개발하냐고. 되게 농담이지만 되게 무서운 질문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저도 그 쿨하게 아직 우리 이제 많이 안 하는 것 같다. 우리는 이제 문화 콘텐츠에 집중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게임 산업이 누구나 다 쉽게 진입할 수 있는 이제 영역 같기도 하지만 점차 엄청난 대규모 투자가 일어나는 분야이기도 해서 아마 그런 부분에서는 이미 잘 인지하고 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저희도 망한 게임 회사들의 책상이랑 컴퓨터 받아가지고 시작합니다. 잘된 회사 거를 받아서 쓰세요. 망한 것보다 잘 돼서 이거 누구 줘야 되는데 빨리 우리 딴 데로 이사 갔다면서. 예. 그래서 이제 2006년쯤에 사실 저는 본격적으로 새로운 팀을 만나서 빌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사업을 하고 여러 가지를 하다 보니까 졸업이 굉장히 늦어졌어요. 그래서 2000년에 입학했는데 2009년 2월에 졸업을 했고요. 이제 한 학기 휴학하고 한 학기 학교 다니고 뭐 이런 식으로 했었고 사실 학교를 가면은 사업이 안 좋아지고 사업이 잘 되면은 학교에서 학점이 떨어지는 그래서 뭐 학교 다니면서 이제 사업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를 다니면서 사업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 주변에 인재나 다양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여건들이 훨씬 더 많고 그리고 사실 뭐 만약을 꼭 대비할 필요는 없지만 실패했을 때의 회복 탄력성이 학생일 때가 훨씬 더 유리한 것 같고요. 뭐 물론 실패라는 게 항상 마음이 아프기 때문에 회복한다는 가정은 쉽게 하고서 하면 안 되겠지만 그래서 저는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제 2009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서 2010년부터 임팩트 인베스팅이라고 하는 형태를 정확하게 디파인을 하고 그때 이제 트리플넷이라든가 아마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만한 몇 가지 회사들이 있을 텐데 그거는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격적으로 투자를 하면서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조금 다른 벤처 기업이랑은 차이가 있다면은 사실 많은 벤처 기업들은 대부분 산업 중심의 시작을 하죠. 그러니까 인더스트리라고 부르는데 뭐 모바일 게임이라든가 하는 거고 전 사실 인더스트리가 아니라 파이낸스 중심의 창업을 한 케이스예요. 사실 아마 우리나라 사람들은 과연 금융업이라는 게 창업이 될까에 대해서 본질적으로 굉장히 큰 의문을 던지지만 사실 미국의 2대 부자 중에 한 명은 빌 게이츠고 한 명은 워렌 버핏이죠. 그래서 한 명은 사실은 명확하게 인더스트리로 창업을 하지만 한 명은 명확하게 금융 쪽에서 창업을 하고요. 이거는 한국적으로는 사실은 금융이 그렇게 유연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뭐 미국 같은 경우에 전통적으로 록펠러라든가 아니면 카네기가 나오기 위해서는 JP 모건이라고 하는 명확한 은행가가 등장을 합니다. 그 시기에. 그래서 아마 아까 교수님께서도 소개를 해주셨지만 트리플넷이 등장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그 하이 리스크를 테이킹하는 캐피탈을 공급해 줘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이야 이제 여러분들이 뭐 트리플넷 김영수 대표나 다양한 조금 더 인정받는 기업가들 만나면 저렇게 할 수 있구나 이러지만 2009년 10년에서는 모두가 거절하는 투자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사실은 용기 내서 할 수가 없는 투자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누군가는 굉장히 하이 리스크를 테이킹하고 그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에 있고요.
그래서 제가 하는 역할은 사실 금융적으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 도전을 하고 있는 거고, 이걸 좀 더 쉽게 정리를 하면은 소셜 앙트프러너 for 소셜 앙트프러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기업가들을 위한 사회적 기업가. 사회적 기업가들이 제일 많이 겪는 문제가 이제 재무적인 문제 그리고 인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해결하는 역할을 지향한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거는 이제 저희 회사 사무실이고요. 되게 가까워요. 여기서 저도 지금 택시 타고 한 10분 만에 왔는데 그 성동구 성수동에 이제 소셜벤처 밸리라고 해서 소셜벤처들이 약 한 4,500명 정도 모여 있는 이제 그 디스트릭이 있어요. 구역이 있고 거기에서 이제 저희도 약 한 100명 정도가 함께 일할 수 있는 자신들의 오픈 스페이스랑 공용 공간들을 갖고 있고요. 예전보다 확실히 많이 달라진 거는 이제 한 7, 8년 전만 해도 사회적 기업은커녕 기업들도 이런 인프라를 제공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죠. 근데 지금은 이제 사회적이라는 미션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본인들이 용기를 낸다면은 만나고 활동할 수 있는 공간들이 점점 많이 넓어졌기 때문에 여기 계신 분들은 좀 더 그런 부분에서 용기 내서 선택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인트로였고요. 약 한 15분 정도가 지났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임팩트 투자 및 사업이 그럼 뭐냐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된 텀들을 설명을 드릴게요. 들어가기 전에 이제 이 느낌에 대해서 조금 전달을 하고 싶은데 우리가 추구하는 그럼 임팩트가 뭐냐. 사실 임팩트라는 거는 아직까지도 정확하게 디파인이 돼가는 과정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이유는 이 분야가 유독 느린 게 아니라 사실 자본주의라는 텀, 그리고 주식회사라는 텀, 혹은 벤처 캐피탈이라는 텀이 정착되는데 걸린 시간이 한 약 100년에서 150년 정도 됩니다. 사실 네덜란드에서 옛날에 16세기에 막 배 하나 띄어갖고 막 이렇게 무역하던 그런 사람들이 아 주식회사가 필요하구나. 맨날 한쪽에다만 분산 투자, 그러니까 몰빵을 하니까 안 되겠다 이러면서 만들어진 텀들이 쫙 만들어지고 그거에 대한 재무적, 회계적 기준들이 다시 1800년대에 쫙 만들어지고 지금 정착을 한 거라서 사실 이 임팩트라는 텀이나 이런 것들도 좀 더 시간이 걸려서 정의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4-year-old Andrew Goring is headed for lunch with his mom. It's one of his favorite activities. Yet eating out wasn't always easy. Andrew has autism. It used to be very difficult to go out with Andrew. He had a lot of challenging behaviors that made it tough for him to be out in the community. I've heard from a family recently that they were out at the park with their child with autism, and someone actually came up and accused them of being bad parents. The diagnosis of autism is on the rise. The CDC estimates that 1 out of every 88 children in the U.S. has an autism spectrum disorder. So we wanted to see for ourselves how people will react to a child who displays some of the disorder's most common signs. We set up our hidden cameras at the Chit Chat Diner in Hackensack, New Jersey. Actors are playing the role of the parents, the daughter, and the son with autism. Keeping things real is Andrew's mother, Lisa Gorin, who happens to represent Autism Speaks, the nation's largest autism science and advocacy group. As our scenario begins, Anthony, our 14-year-old actor, is already starting to attract attention. Eggs. Eggs. I want eg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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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petitive language and behavior are classic signs of autism. I want eggs. Sister's got a lot of Eggs. For the next several minutes, Anthony fidgets. He wanders around and generally ignores his parents' requests. Anthony, you want to come back here? Come on, let's go sit down. No one seems too bothered about his behavior. Sorry again. Except, that is, for this man. Excuse me. Can you just, we're in a public place here. Can you, maybe we should go home, all right? Or can you control him? But he's an actor, too. And in the absence of any reaction from others, we ask him to respond the way some people unfortunately do. Anthony's father tries leveling with our disgruntled diner. He has autism. Is that what? But then, moments later, Anthony knocks his glass over. Oh. I'm sorry. I'm sorry. I'm sorry. I'm sorry. I'm sorry. I'm sorry. Maybe you should take him home. And that's when our diner's behavior draws attention. Maybe you should show a little discipline or something. He's out of control.
This man looks like he wants to say something, but he's too horrified to speak. As other customers try to comfort the mom, this school teacher finally finds his voice. Turn around and shut your mouth. His outburst prompts others to offer some choice words of their own. Wait, keep your mouth shut. Eat and keep your mouth shut. You're upsetting the whole place. You know, if my son, I'm sorry, if my son were here, I would not want to be here in a public place if he were acting like that. Shut up. You know, forget it. Forget it. I just, you know what? I just want to get my check. Guys, can I get my check? You know, this is my first time here. And with that, our diner walks out. Time to let everyone in on our secret. You caught me off guard, I gotta tell you. You caught me off guard. You okay now? You're in tears, huh? Well, Why does it touch you? my heart went out to the kid, you know? We're doing this because it happens in real life. I know, and I understand. See, it's just wrong. I can't believe you guys did this. You were angry. I was very, very upset and angry. Being Italian, you get emotional. It just got me upset to see a child being treated this way. You weren't going to let it happen. Oh, no, he was going to go down quickly. I believe that. For Bob not to eat. He was quite upset. Now, if you're finding it hard to believe that anyone would mistake autistic behavior for misbehavior, listen to this. I'll tell you what autism is in 99% of the cases. It's a brat who hasn't been told to cut the act out. That's what autism is. Michael Savage hosts a nationally syndicated radio talk show that's heard by 10 million listeners a week. What do you mean they scream and they're silent? They don't have a father around to tell them, don't act like a moron, you'll get nowhere in life. Stop acting like a putz. His comments sparked protests from the autism community, and yet Savage insists the disorder is overdiagnosed. We reset the scene and run our scenario again, only this time we try to garner sympathy for our solo diner by having Anthony steal from his plate again. Whoa, what are you doing? I'm sorry. Your kid just stole a fire off my plate. I'm sorry. And again. Anthony? Hey, yo, dude, come on, what's going on? But no one seems too concerned. Excuse me. Am I off? Did you see what that kid did? Yeah, but I think he has a problem. That's bad. What do you mean problem? What kind of problem is it? Like Asperger's or something. He looks perfectly normal to me. I mean, you know, why don't they take him home or something? Because they want him to learn how to eat. Any chance of our actor scoring points with this crowd is quickly lost when he offers the parents some unwanted advice. With all due respect, maybe you should be strict to parents. I mean, let the kid go home. Because that really is rude, what you're doing right now. I don't want to hear it. I want to hear nothing at all. You're being very rude and disrespectful to these people right here. I don't know you for nothing. You know, I don't know. But I have a little compassion in my heart. I'm sure along with everybody in this room. And you're being a jerk Why right do you now. have to speak so loud? Okay? I don't, because you're embarrassing them. With that, we tell our family to get up and leave. We'll just try it another time. It's too upsetting. But this woman is determined to stop them. He says, And then another woman chimes in. We're just ignorant. It's a little bit, where it's embarrassing for us a little bit, and it's not. It's when, not you know, embarrassed. You shouldn't be embarrassed. The two women convince our family to stay and tell our diner to leave. you upset the entire place. If I am the only one who feels like this, I'm out of here, okay? Nobody gets... You know what? I'm not coming back here. We wait for the diner to bid a hasty retreat, and then it's time for us to make our entrance. Tell us why you got involved. I could see there was something wrong with them. And that guy was just being so rude. And I'm like, God, this is like, where's the cameras? Because this is just like that show. She was going to leave, Oh my and God. you stopped her. Yeah, because she was crying and everything too, and that's not right for one person to make such a big stink. And remember the man with the zero tolerance policy? I don't want to hear it. I want to hear nothing. He is a police officer. If we had children and one of them was like that, never in a million years would I want anybody to do what he did. You wouldn't tolerate nothing. What if it bothers you a little bit? He's a little too loud.
drops things. So what? It's okay. You know what I mean? He has to be out in public, right? You can't put anybody in a bubble and just leave them there. The entire time our cameras were rolling, not one of the diner's customers was critical of our young actor's behavior or his parents' ability to control him. Perhaps it speaks to a growing awareness of autism symptoms, or that more people know someone with the disorder. But for Lisa Goring, who remembers how difficult dining out with her son used to be, it's a day filled with compassion and understanding. The most touching thing for you today? Time after time that someone would come to the defense of the family and of the individual, really to make, every family a part of the community. 이 영상을 보면서 다들 어떤 감정이 드셨나요? 혹시 얘기해 보실 수 있는 분? 용기 내서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떤 감정이 드셨나요? 본인, 네. 네. 사실 이 방송에 이제 앞뒤로 연결되는 맥락에서 보면은 미국이라고 꼭 이렇진 않다라고 얘기를 해주긴 해요. 그러니까 최근에 트럼프가 인기를 끌거나 이런 것처럼. 근데 이제 이 방송의 큰 맥락에서 보면은 사실 사회적 문제가 어느 누구에게나 사실 발생할 수 있다는 것. 사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좀 불행한 얘기긴 하지만 여기 있는 여러분의 학우들 중에 한 명의 아이는 자폐아입니다. 되게 놀랍게 통계적으로 어쩔 수 없이. 그리고 그 통계들이 쫙 넓게 펼쳐서 보면은 우리는 되게 쉽지 않은 세상에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모두의 문제를 계속해서 정의해갖고 해결해 가는 사람들을 이제 소셜 앙트프로너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제 모두의 문제라는 게 사실 누가 장애를 겪건 혹은 자폐아가 있건 이런 게 그 사람만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사실 어떻게 보면 교육이라든가 다양한 복지의 문제들이 시장에서 실패가 되긴 했지만 사실 모두가 언제든지 겪을 수 있는 문제, 그걸 해결해가는 과정에서 이제 나는 저 영상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를 정의하고 살아가셔야 되는 이제 시기가 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제 제일 단순하고 조금 더 이제 단순한 선택 중에 하나가 이제 선거나 투표를 잘하는 건데, 사실 선거나 투표는 4년에서 5년에 한 번씩 있는 행위잖아요. 그래서 선거나 투표를 아무리 잘해도 실질적으로 사회를 바꾸는 데 있어의 힘은 굉장히 딸린다고 생각을 해요. 결론적으로는 매일 내 일상이 어떤 사람들과 어떤 방향에서 바뀌어 나가야지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제가 조금 더 이제 용기를 내서 얘기를 하면은 여기 계신 분들이 다들 취업이든 창업이든 많은 준비를 할 텐데,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회사 중에 한 곳은 아직까지도 노동조합이 없어요. 그런데도 수십만 명이 그 회사에 가서 일을 하죠. 근데 여러분들은 그런 사회에 살고 있는 거예요. 알고 보면. 그리고 거기에 입사해서는 그거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특별히 반기를 들 생각을 하지 않죠. 근데 원래 이거 굉장히 큰 사회적 문제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원래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원래 청년들이 안 가면 되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은 하지만, 왜냐하면 이미 어른들을 다 바꾸긴 되게 어렵지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가 살기 위해서 각자의 플레이를 계속 해야 하는 그런 사회에 살고 있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아주 조금씩이라도 용기를 내서 조금씩 도전해 가는 과정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이 분야에서 오랫동안 느낀 거는 예전에는 선배들이 제가 하는 일에 대해서 사모펀드라든가 대기업의 이제 오너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참 좋은 일을 한다. 근데 네가 질 거야 라는 얘기를 굉장히 솔직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때도 이제 제가 얘기를 드려야 되는 거는 아마 제가 질 겁니다. 근데 제가 지더라도 어떻게 지는지를 제 후배들한테 전달을 하고 지면 그들이 좀 더 좋은 도전을 하지 않을까요?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다행인 거는 요즘에는 그 선배들도 굉장히 사회적인 압력이나 이런 데 많이 노출되셔갖고, 예를 들면 옥시 사건이라든가 다양한 데에 충분히 감시를 당하는 체계가 아직 완벽하진 않지만 이제 약간씩 동작은 하고 있죠. 그 덕분에 요즘에 저를 만나시는 분들은 제가 질 거라는 얘기는 쉽게 하시진 않아요.
근데 뭐 질 거라는 게 저를 저주하신 건 아니고 그게 되겠냐. 결국에는 큰 회사에 사람들이 입사해서 자신의 안위를 생각하는 사람들에 둘러싸여져 있는 건데 과연 그게 되겠냐인데 제 생각에는 그게 변해가고 있는 것 같아요. 변해가고 있고 이거는 꼭 이 맥락에서 딱 이어지지는 않는데 창업가들이 등장하는 시기가 있어요. 창업가들이 어떤 패턴을 갖고 등장을 하는데 뭐 예를 들면은 약 1997년 정도가 이제 글로벌하게 이제 창업의 텀이 있죠. 그래서 95년쯤에 뭔가 세상이 변할 것 같은데 그러다가 갑자기 97년에 인터넷 하면서 시작이 돼갖고 확 바뀌고요. 다시 한 2005년쯤에 뭔가 세상이 변할 것 같은데 그러다가 2007년쯤에 스마트폰, 모바일 이러면서 확 바뀌고요. 지금이 딱 그 시기죠. 2015년에서 16년도에 뭔가 세상이 변할 것 같은데 하는데 지금까지 나오는 어떠한 텀도 아니고 그건 내년에 정의가 됩니다. 사실 항상 그 전까지는 이제 그 스마트폰 되겠어 혹은 뭐 인터넷 되겠어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사실 아이폰이 나왔을 때도 한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그게 옴니아랑 뭐가 다를까 이러면서 얘기하다가 나중에 알게 됐죠. 이게 옴렉이라는 이게 녹화되고 있으니까 무섭네요. 네. 옴렉이라는 거였구나 하고서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그 덕분에 사실은 한국에 있는 기업이나 다양한 것들이 훨씬 많이 발전을 했잖아요. 운이 좋게. 그래서 그런 패턴들을 또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로컬하게는 유독 창업이 많았던 시기가 딱 운이 좋게 그 인터넷 세대가 있고 이제 모바일 세대가 있는데 이 모바일 세대가 조금 더 운이 좋다고 제가 느꼈던 거는 보통 여러분들도 좀 나이가 많아요. 한 86년생 내외의 창업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게 왜 그런가 봤더니 2010년을 전후로 해서 이제 창업의 열풍이 조금씩 불었는데 이 86년생 내외들은 자신들이 중학교나 초등학교 다닐 때 삼성이 좋았던 기억이 없어요. 삼성이 최고 회사가 아니었어요. 사실 지금 여러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삼성 뭐 이렇게 카세트 쓰면 되게 불쌍한 느낌이 들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옛날에 소니나 아니면은 뭐 파나소닉이라든가 심지어 집안에 있는 밥솥이나 보온병까지도 다 일제였고 뭐 TV는 뭐 아남 TV라든가 냉장고는 LG 막 이런 시대가 있었고 지금은 이제 그 시대가 좀 지나긴 했는데 그래서 이 86년생들은 사실 삼성에 대해서 그렇게 두려움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언제든지 그들도 옛날에 못했던 적이 있었고 반대로 소니와 삼성의 관계가 역전이 되면서 반대로 갈 수도 있겠구나 생각을 하는데 이게 한 89년생에서 90년대 초반이 가면은 또 양상이 바뀌어요. 이분들은 다 1등이 명확하게 정의가 된 시점에서 대학 생활을 하고 하면서 예를 들면 이미 카카오톡이 나왔던 순간에 대학을 입학하는 것과 카카오톡의 초기 사용자로 막 카카오톡 욕하면서 뭐 맨날 메시지 끊겨 이렇게 하던 사람들의 행동이나 이제 철학의 차이가 있는 건데 그래서 그 89년에서 90년생들이 좀 더 창업에 대해서는 좀 더 어려움을 겪고 제가 조금 더 최근에 발견한 거는 세월호 사건을 토대로 해서 또 다시 좀 바뀌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그 전까지는 그래서 다들 공무원 어쩌고 저쩌고 막 하면서 일단 내가 살고 보자 하다가 약 2년 전에 있었던 그 세월호 사건 때부터 저희한테 연락을 하는 그 창업가들의 빈도가 점점 늘기 시작을 했어요. 저희한테 가끔씩 사람들이 이렇게 레터를 보내거든요. 사회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런 걸 해결해 주세요. 그러면 이제 저희 팀에서 어떤 것들은 저한테 전달해 주는데 제가 답장을 쓰죠. 네가 직접 풀어라 이러면서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자기가 직접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면 도와줄 수 있으니까. 근데 그 빈도가 점점 증가하면서 지금 앉아 계신 여러분들 나이에서는 창업이 사회적으로 문화나 아니면 어떤 변화를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툴이라는 거를 어느 정도 인식을 하고 있고 또 그런 세월호 같은 사고를 경험하면서 내가 살던 세상이 정말 내가 알던 세상과는 좀 다를 수 있구나라는 걸 아마 인정하고 있는 세대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지금의 요 세대들이 다시 또 한번 창업을 하면은 전혀 다른 형태로서의 창업이 연결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미국 같은 데를 가면은 뭐 미국에 좀 더 특화된 문제일 수 있는데 실리콘밸리에 가면은 소셜 앙투프러너냐 앙투프러너냐를 그렇게까지 구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모든 앙투프러너들이 사회적인 문제를 풀고 있다는 자신들의 나름의 확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어떤 것이든 뭐 예를 들면 공유경제 에어비앤비든 좀 더 요즘엔 논란이 있는 우버든
다들 그것이 사람들한테 일자리를 창출하고 더 좋은 베네핏을 나눠줄 수 있는 사업이라고 확신을 갖고 있는데 유독 한국에서는 그게 좀 더 구분이 된 것 같긴 한데 제 생각에는 사실 구분하지 않는 것이 좀 더 합리적인 판단들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이제 글로벌로 여러 가지를 이제 정의된 형태들을 얘기를 할 텐데 글로벌로 돌아다니다 보면은 되게 재미있는 케이스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제가 우리나라에서 되게 큰 교육회사에 임원으로 재직한 적이 있었는데 그런 얘기들을 글로벌에서 하면은 이 동남아나 아니면은 좀 유럽에서는 이런 반응을 보여요.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는 이제 사교육 문제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한 1조 정도 되는 회사가 3개 정도가 있다. 근데 그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월 6만 원을 받고 선생님이 가서 가르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순간 갑자기 이쪽 유럽이나 아프리카들은 그런 사회적 기업이 있냐. 아이들의 학습을 위해서 선생님을 6만 원 정도에 파견해 갖고 일일이 1대1로 가르쳐주는 그런 교육회사들이 있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사실 그때 되게 그 얘기를 듣고 충격을 받았던 거는 그 해석이 너무 한편으로는 그렇게 틀린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누구에게든 교육의 기회를 더 넓게 주려고 했었던 그들의 초기 철학들이 있었던 거니까. 근데 그럼에도 우리가 이제 너무 규모가 커졌다는 이유로 조금 더 색안경을 끼고서 바라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들이 든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조금 더 개념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이제 사회적 가치와 재무적 가치가 만나는 지점, 그래서 소셜 임팩트라고 되어 있는데 재무적 가치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잘 아시는 용어가 있어요. 하나, invisible hands of market이라고 해서 보이지 않는 손이 시장을 조절한다라고 돼 있고, 이제 소셜 임팩트는 invisible heart of market이라고 해서 보이지 않는 심장, 따뜻한 마음이 컨트롤한다고 되는데 이건 제가 정의한 게 아니라 G8에서 정의를 한 겁니다. G8에서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사회의 큰 방향에서의 소셜 임팩트는 저런 기능을 하고 있다고 정의를 하자 한 거라서 이제 글로벌하게 이 텀이 점점 더 스탠다드화, 그러니까 스탠다드라는 거는 누구나 다 충분히 지켜야 하는 그 화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재무적 가치로 가장 극단적으로 발달된 이제 산업이 제 우측에 적혀 있죠. 이제 마약이라든가 도박이라든가 뭐 성매매 뭐 이런 것들 같이 극단적으로 돈을 벌 수 있다면 인간의 어떤 정신적 혹은 육체적인 파괴를 동반해도 된다라는 것이 있고, 이제 사회적 가치로 이제 아주 극단적으로 발전된 것들이 종교, 재단 이래서 사람들을 위해서라면은 내가 죽어도 좋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너무나 양극단에서 그동안 어려움이 많이 있었다면은 그것이 점차 수렴돼 갖고 이 소셜 임팩트라는 지점에서 만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현대 사회의 가장 큰 이제 기본되는 철학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가 민주주의고 하나가 자본주의죠. 그래서 그 재무적 가치의 가장 기반이 되는 철학은 자본주의. 그리고 자본주의란 오너십입니다. 그러니까 자본을 오운한 사람이 결정한다라고 되어 있는 철학이고요. 사회적 가치의 가장 기반이 되는 철학은 민주주의고, 민주주의란 리더십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고 동감하고 위임하는 리더가 결정을 한다라고 되어 있고, 그것이 이제 점차 만나져가는 지점에 있다는 것이고, 사실 자본주의나 민주주의도 아직까지 우리가 경험하는 기술적 수준만큼 발전하지 못했어요. 사실 우리가 경험하는 기술은 지금 거의 화성에 한 몇 년 안에 갈 듯한 분위기에서 살고 있는 거에 반면에 이제 이 철학적인 가치들은 항상 좀 더 많은 논쟁과 후행적인 토론을 통해서 이제 집대성이 되기 때문에, 하지만 이 소셜 임팩트라는 분야가 현대사회의 주요 철학인 자본주의와 민주주의를 튼튼하게 연결시켜가면서 상호 간의 견제를 만들 수 있는 분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꼭 저 같은 임팩트 드리븐을 하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여기 이분이 어떤 분인지 아시나요 혹시? 알리바바의 마윈 회장님이신데요. 이분이 이제 써놓으신 걸 보면은 이게 벌써 3, 4년 전 이제 회사에서의 그 애뉴얼 미팅 때 얘기하신 건데,
회사의 미래를 걱정하는 게 아니라 사회가 지금 맑은 공기 그리고 맑은 물 그리고 푸른 하늘을 보장받을 수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기업가들과 알리바바가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 얘기를 했는데 사실 되게 신기한 게 아마 다들 어렸을 때 뭐 저는 지금 세대랑 좀 차이가 있겠지만 이제 저는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니네 그러다가 나중에 물 사 먹는다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셨었어요. 근데 이제 물 사 먹는 게 되게 자연스러운 세상이 됐죠. 그런데 이제 그 마지막에 이제 선생님들이 너네 그러다 나중에 공기도 사 먹는다 그랬는데 사실 요즘에 이제 우리나라의 하늘과 공기를 보니까 공기청정기가 사실 공기를 사 먹는 행위거든요. 공기를 사 먹고 있는 거고 사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캐나다의 공기가 엄청 많이 팔려요. 캐나다 공기를 캔으로 이렇게 압축해 갖고 이제 부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길 가면서 이제 먹고 가는 건데 근데 그 정도로 사실 우리가 되게 흔하게 알고 있었던 자원이나 아니면 아주 개별적인 문제, 저 나라는 스모그가 있고 우리는 없는 거야 했지만 그게 점점 통합되어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거는 단순히 한 명의 문제가 아니라 모두의 문제고 이 모두의 문제를 지속 가능하게 풀려는 도전을 지속적으로 해가는 사람들이 생기고 있고 이거는 꼭 이런 창업 세대뿐만 아니라 이런 굉장히 큰 성공을 하신 분들도 그런 부분에서의 미션과 도전에 대해서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약간 재미있는 에피소드로 이제 마윈 회장님은 이제 중국에서는 엄청난 영향력을 갖고 있는 분인데 이제 어떤 그 컨퍼런스나 이런 데서 그 샤오미의 레이준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회장님들이랑 컨퍼런스 대화를 하는 영상이 하나 있어요. 근데 보시면은 그들이 이제 막 스마트폰의 미래 이런 걸 얘기하는데 옆에서 마윈 회장님이 그런 미래로 과연 중국을 바꿀 수 있겠냐? 우리가 사회적인 문제에 관심을 갖고 해야 된다 그랬더니 갑자기 옆에 그 대단하신 분들이 약간 차렷자세같이 이렇게 똑바로 앉으면서 맞습니다 이러면서 하는 장면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런 선배 한 명이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많은 기업가들이 훨씬 더 넓은 문제를 포괄적인 솔루션으로 풀 수 있도록 도전이 되는 사회적 분위기가 만들어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우리가 아는 많은 유명한 분들, 예를 들면 뭐 빌 게이츠 같은 경우도 게이츠 파운데이션이라는 형태로 이제 이런 임팩트들을 도전을 하고 있고 이제 하방에 보시면은 오미디아르나 스콜이라는 분들은 이베이 창업자예요. 이베이 창업자인데 이제 여러분들 세대에서는 이제 이베이 그러면 약간 G마켓 같이 약간 올드한 느낌이 드실 텐데 전 세계에서 최초로 전자상거래라는 거를 만들고 그걸 입증해낸 사람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혁명적인 사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들이 창업을 하고 회수된 많은 자본들을 임팩트 쪽으로 굉장히 많이 투자를 했어요. 그래서 오미디아르는 오미디아르 네트워크라는 걸 통해서 그리고 스콜 같은 경우는 스콜 파운데이션을 통해서 투자를 하고 있고 근데 이제 이들도 임팩트 투자라는 게 어떤 건지에 대한 개념을 최근에야 잡기 시작했다라고 용기 낸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2005년부터 시작을 했지만 10년이 지나니까 어떤 건지 알겠다 하고 그래서 대표적으로 오미디아르가 투자한 회사 중에 한국 회사가 있는데 이 굉장히 옛날에 투자한 회사예요. 지금 현재 제가 지금 딱 비키라고 그 빙글이라는 그 SNS 아시나요? 빙글의 창업자가 그 전에 비키라고 하는 이제 한국 드라마나 아니면 영상들을 이제 자막이나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어떤 형태의 사실 요즘 보면은 완전히 커머셜한 그냥 스타트업으로 볼 수 있는데 오미디아르 네트워크 홈페이지에 가보면은 이게 언어의 장벽을 넘어서 이게 자막 기능을 제공하니까 언어의 장벽을 넘어서 많은 사람들이 문화를 향유할 수 있게 돼 있다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근데 이분들도 그 당시에는 뭐가 임팩트인지 정확하게 정리를 더 못했었기 때문에 좀 더 커머셜한 분야에 대한 투자들도 자기들이 좀 해석하는 분야로서 투자하시지 않으셨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도 이제 카카오의 김범수 의장님께서 이제 소셜 임팩트라는 분야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그 옹호 어드보커시 활동들을 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얘기들을 조금 더 단순하게 정리해 놓은 문장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GIN이라고 해서 글로벌 임팩트 인베스터 네트워크라고 하는 글로벌에서 이제 임팩트 투자를 하는 최상위 네트워크들인데요.
임팩트 투자란 재무적 이익과 더불어 사회적, 환경적 가치 창출을 목적을 가진 기업, 단체, 펀드 등에 투자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라고 정의가 돼 있고, 저기에 이제 파란 블루 라인으로 돼 있는 것이 임팩트 비즈니스, 그러니까 임팩트 비즈니스에 투자를 하는 활동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니까, 재무적이고 사회적이고 환경적 가치 창출의 목적을 가진 활동을 하는 기업, 단체, 펀드는 임팩트 사업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냥 아무나 나에 대해서는 임팩트 사업이라고 외칠 수 있냐? 그렇지는 않고요. 첫 번째로는 이제 명확한 목적과 의도가 있어야 한다가 현재까지의 임팩트 사업이나 임팩트 투자를 하는 사람들의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뭐 운이 좋게 갑자기 뭐 예를 들면 무슨 혈압약 만들다가 갑자기 부작용으로 나오는 게 뭐 비아그라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런 부작용, 그러니까 내가 원래 목적을 했던 것에 부작용으로서 발생된 활동들은 조금 더 우연적인 활동이라고 보기 때문에 임팩트라고 해석하지는 않고요. 근데 처음부터 그것이 뭐 예를 들면 그 뭐 탈모가 처음부터 사회적인 문제다 이랬을 때 그것을 해결해가는 절차들에 대해서 이제 임팩트 비즈니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자본의 이익과 회수에 대한 명확한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분리하는 텀으로써 벤처 필란트로피라는 용어를 써요. 그러니까 이런 방식, 벤처 필란트로피라는 용어도 좀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릴 텐데, 자본의 이익이나 회수에 대한 기대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투자의 방식으로 자선 사업을 하는 활동들을 벤처 필란트로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마지막으로는 이제 임팩트를 측정할 수 있어야 된다고. 이 임팩트 측정은 글로벌하게는 굉장히 많이 열려 있어요. 그러니까 막 엄청 디테일하게, 그래서 뭐 이것은 이런 데에서 막 임팩트 측정하는데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도록 되게 단순한 기준들을 바탕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거버넌스에 대해서는 과연 구성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가 있는가, 이런 식의 질문을 하지 뭐 법적으로 그걸 다 요건을 채워서 몇 명이 몇 %를 차지해야 된다, 이렇게까지는 아직 발전이 안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임팩트 투자 및 사업의 영역에 있어서도 그 단어가 정리된 게 생각보다 그렇게 멀지 않아요. 지금 저기 2007년에 이제 회색 박스가 되어 있는 지점이 임팩트 인베스트먼트라는 텀을 그 럭펠러 재단이 연구를 하면서 만들어낸 단어들이고요. 그 전까지는 뭐 비즈니스 포 굿, 혹은 인베스팅 포 굿, 혹은 뭐 SRI, Social Responsible 뭐 Investment, 이런 식으로 굉장히 포괄적으로 해석이 됐었는데 2007년부터 정의가 됐고 이제 겨우 약 한 8, 9년 정도 이 텀으로 쓰게 된 거죠. 근데 이제 2007년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들 아시죠? 그 파이낸셜 크라이시스가 전 세계적으로 팍 터지면서 자본주의가 이대로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거는 모두가 알게 된, 그 전까지는 개별 국가의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뭐 IMF라든가 이러면서 뭐 한국이 상황이 안 좋으니까 이런 문제였는데 2007년에는 무슨 오일 위기나 이런 것들도 아니고 그냥 자본주의 순수한 메커니즘 때문에 생긴 문제들이었고, 그 시점에서 본격적으로 저 텀이 많은 자본주의에서 사용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임팩트 비즈니스의 방금 설명드린 스펙트럼을 이제 설명을 드리면, 이제 완전히 임팩트 올리, 그러니까 완전 임팩트 지향적인 것들, 그래서 여기 체리티라고 적혀 있죠. 그래서 그랜트, 이제 지원금이라든가 기부금을 바탕으로 돌아가는 집단들이 있고, 저기 제 오른쪽을 보시면은 이제 파이낸스 퍼스트라고 해서 이제 완전히 재무적으로만 돌아가는 회사들이 있고, 그 중간에 여기는 이제 조금 더 뭐 브레이크 이븐이라든가 재무적 기준으로 분류를 해놓은 기준들이긴 한데요. 어떤 회사는 우리는 맨날 BEP만 달성하면 된다라고 하는 회사들도 있고, 우리는 뭐 한 25%는 손실이 나도 된다, 혹은 우리는 그냥 최소한의 이익만 내도 된다, 이런 형태들로 쫙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한 아까 벤처 필란트로피가 크게 이익을 내지 않는 범위에서의 임팩트 지향적인 사업을 의미하고요. 이제 임팩트 인베스팅은 손실을 보지 않는 선에서의 사업들에게 자금을 공급하는 활동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벤처 필란트로피로 이 벤처 1세대들이 약 각자 50억씩
내셔갖고 한 250억 정도의 펀드를 만드셨어요. C 프로그램이라고 이것도 역시 성수동에 있습니다. 성수동에 있어서 뭐 기초과학을 돕는 NGO들이라든가 아니면 현재 다양한 뭐 아이들 도서관을 만드는 것들을 지속 가능하게 어떻게 하면은 외부의 기부금들이 점점 줄면서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한 얘기를 이제 해 나가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뭐 임팩트 인베스팅은 뭐 대표적으로 이제 항상 예시가 되는 게 이제 카쉐어링 스타트업인 소카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제 소카 같은 경우가 임팩트 비즈니스냐 아니면 그냥 일반적인 벤처냐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아직도 있습니다. 근데 있긴 한데 어쨌든 여기에 투자를 했던 초기 투자자와 사업가들이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려고 명확히 시작했던 비즈니스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소카도 본사는 지금 성수동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더 해석의 확장을 열어갖고 이 예시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포카 같은 경우에는 이건 이제 작년 기사인데 올해 초에 약 700억 정도의 투자를 다시 한번 유치를 하면서 훨씬 더 큰 사이즈의 비즈니스로 도약을 하게 되었죠. 이 임팩트 비즈니스에 대한 정의를 하면 그럼 어떤 문제들이 있을까 이런 얘기들을 같이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사회 문제라는 게 너무 다양을 합니다. 다양을 하고 그리고 아까 제가 얘기 드렸던 것처럼 우리한테는 조금 더 사회적 문제를 인식되는 어떤 큰 회사도 어떤 나라에 가면은 굉장히 훌륭한 기업이 될 수 있다라는 거를 느낄 수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약 4개 정도의 문제가 있는데 첫 번째가 교육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반대로 너무 교육이 많아서 사교육의 문제를 겪고 있는데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공교육이나 사교육이 모두 다 부족해갖고 여기 보이는 것처럼 이제 리터러시 갭, 문맹률 자체를 갖고도 싸우고 있어요. 이제 한국은 한글이라고 하는 굉장히 체계적인 문자 덕분에 문맹률이 굉장히 낮은 편인데 아직까지도 많은 국가나 뭐 아프리카나 이런 곳이 문맹과 싸우고 있다. 근데 문맹이 해결이 안 되면 스마트폰 자체를 아예 못 써요. 그러니까 거의 정보 자체를 아예 흡수를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세상의 주요한 철학들이 나오는 시점은 대부분 문자적인 혁명이 일어날 때입니다. 예를 들면 민주주의가 본격적으로 발현되는 시기가 이제 구텐베르크의 활자 혁명이 일어나면서 사람들이 직접 글씨를 읽게 되면서 그동안 나한테 전달했던 게 이게 아니잖아를 알게 되는 것처럼 인터넷이 또 그런 역할들을 했던 것처럼 그래서 이런 리터러시의 갭들이 줄여나가야지만이 사실 임팩트를 추구할 수 있고 두 번째로는 금융이에요. 금융인데 이제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는 금융을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모바일 뱅킹보다 훨씬 더 기술적으로 단순한 2G 폰을 바탕으로 모바일 뱅킹을 해요. 2G, 3G. 그래서 약간 SMS를 보내는 형태로 뱅킹을 하는데 그거를 이제 여기 적혀 있는 엠페사라는 기술이 있습니다. 엠페사라는 기술 쓰고 있는데 아프리카에서는 보안이라든가 아니면은 여러 가지가 안전하지 않아요. 지금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상상을 못 하시겠지만 돈을 어디에 보관해 그러면 우리는 은행 아니면 집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가끔씩 막 내전이 일어나고 그러면 은행도 갑자기 다른 나라의 소유로 바뀌어 있고 그렇죠? 그리고 집도 사실 내 집이 아니게 되고 막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사람들이 돈을 지키려다가 목숨을 잃기도 하고 맡길 데가 없기 때문에 막 주머니에 넣고 막 피난을 가는데 당연히 침범한 사람 입장에서는 저 사람을 죽이며 저 돈을 가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사실 핸드폰에다가 이제 모바일 뱅킹을 이용해 갖고 쓰고 있는데 막 케냐 같은 나라는 월급도 엠페사로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월급들도 아예 모바일 뱅킹으로 들어오고 그래서 이제 아프리카 쪽에 있는 임팩트 컨퍼런스나 이런 데를 내용들을 보거나 가보면은 통신사가 사회적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이 통신사가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서 통신망을 막 깔아갖고 여기에 막 이제 위험한 곳이 없도록 커버리지를 넓히는 방법들 그리고 금융이라든가 긴급한 연락에 대한 그리고 에너지망에 대한 고민들을 하고 있고 또 금융사가 임팩트 드리븐의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금융이나 통신사 그러면은 뭔가 기득권 세력의 어떤 그 끝판왕 중에 하나로 보이겠지만 그래서 그들도 예전에 분명 그런 시기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전 들더라고요. 그리고 식량 같은 경우도 주요 문제 중에 하나인데 이제 이 식량이 가장 큰 문제는
식량의 가장 큰 수출국 중에 하나가 미국이고요. 식량의 가장 큰 수입국 중에 하나가 아프리카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시는 게 아프리카 사람들이 게을러서 식량 생산이 적나 보다 하겠지만 사실 게으른 건 아니고요. 아프리카도 이 도표를 보시면은 약 한 4, 50년 동안 2배 정도 성장을 했어요. 생산성이. 근데 사실 우리가 저때로 돌아가서 곡괭이를 들고 농업을 2배 이상의 생산성을 높인다 그러면은 진짜 열심히 일하고 있겠죠. 곡괭이라고 표현하면 그렇지만 그래서 사실은 아프리카에 있는 농업을 혁신하는 많은 기업가나 아니면 농부들도 거의 2배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미국이 생산성이 더 높냐? 그건 되게 기계화된, 그리고 지금 이제 미국은 거의 뭐 농약도 다 항공기나 드론이 뿌려주는 시대에 있으니까 이 갭이 벌어지고 있는 거라서 우리가 시각을 조금 더 그들이 게으르거나 못 살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 사실 기술적인 혁신에서의 문제를 많이 겪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의 어려움이 있었겠구나 생각을 해서 그런 문제들을 정확하게 풀려고 도와주면은 그들도 사실 훨씬 더 건강한 형태로 자신들의 식량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보건 문제인데요. 보건 이제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이제 빌 게이츠 파운데이션에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통계적으로 빌 게이츠 파운데이션이 살린 사람의 숫자가 약 한 400만 명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 예방 접종이라든가 다양한 형태들로. 그래서 사실 거의 인류를 부활시키고 있는 엄청난 파워를 보여주고 있는데 보건 문제가 아프리카에서는 이제 생존의 문제라고 하면은 선진국에서는 이제 우리의 삶이 사실 생명이 존속하는 기간에서 조금 더 건강하게 사는 문제들로 많이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앞에 교육이라든가 금융이라든가 식량이라든가 보건의 문제가 글로벌로 사회 굉장히 큰 4대 문제이기도 한데 굉장히 큰 기회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선진국인 한국에서의 보건 문제는 여러분들이 뉴스에서 많이 보시겠지만 뭐 셀트리온이라든가 한미약품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기술적인 투자로서 그 문제들을 해결하고 있죠. 그리고 뭐 식량의 문제도 농업을 증진하는 사람들이라든가 아니면 뭐 벤처 생태계에서도 뭐 식량이라고 표현하면 그렇지만 푸드 딜리버리라든가 먹고 사는 문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더 쉽고 간편하게 할 수 있는가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배달의 민족이나 이런 식으로. 뭐 금융 같은 경우에는 제가 설명 안 드려도 뭐 인터넷 뱅킹이라든가 굉장히 핀테크라든가 형태의 선진국에서의 기회들도 있고 뭐 교육도 마찬가지로 한국에서는 교육 시장이 워낙 크긴 하지만 다양하게 사업 기회들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이런 4대 문제들을 사회적 기업가들이 푼다 혹은 NGO들이 해결한다라는 관점을 많이 갖고 있었는데 사실 사회적 기업가라는 게 NGO에서 사회적 기업가를 오시는 분들도 있지만 일반적인 앙트프로너나 일반적인 기업에서도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다 맞물려지면서 기회랑 문제가 많이 통합되어 가고 있는 지점에 있고요. 이것들을 이제 앞으로 훨씬 더 좋은 기회로 발전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홍콩에 있는 이제 컨퍼런스를 다녀왔었는데요. 이제 한국이 갖고 있는 독특한 포지션이라고 하면은 이제 1차적으로는 급성장한 나라라는 포지션이 있고 2차적으로는 굉장히 작은 나라긴 한데 사업을 테스트베드로 사용하기에는 너무나 좋은 환경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서울이라고 하는 약 인구가 2천만 명이 딱 네트워크로 모여있는 대도시를 하나 갖고 있는데 이 정도의 대도시를 갖고 있는 창업 생태계가 거의 없어요. 대부분의 나라들이 훨씬 작은 인구로 쪼개져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하나의 서울 국가를 또 하나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 안에서의 모바일이라든가 컨텐츠 혹은 다양한 기술들을 실험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한국만큼 창업에 대해서 심지어는 뭐 NGO를 만드는 거나 아니면 사회적 기업 창업까지도 이렇게 사회가 도와주고 있는 나라가 거의 없어요. 우리는 사실 창업을 마음먹으면 여러분들이 지방 곳곳에 창조경제혁신센터라는 것들도 어떤 의도에건 만들어졌고 그 안에서 창업 자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충분히 지원받을 수 있는 체계가 있거든요. 아마 평균적으로 창업을 하시면은 한 1억에서 1.5억 정도의
지원을 2, 3년 동안 연달아서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본인들이 이제 일부러 회사를 망치거나 아니면은 돈을 빼돌리려고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은 성실하게 한다면 되는데 그럴 수 있는 여건을 만든 나라가 굉장히 극히 드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해외에 나가면 우리가 어떤 상황인지 알죠. 그러니까 해외에 있는 많은 국가나 아니면 유럽이든 국가에서 그런 지원을 해준다는 거에서 굉장히 놀라죠. 실제로 예를 들면 사회적기업진흥원이 사회적 기업가 육성을 위해서 약 600팀들을 모집해갖고 한 팀당 약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들을 지원을 하거든요. 근데 그럴 수 있는 여건을 갖고 있는 나라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여건 속에서 창업을 도전할 수 있는 곳이고, 그리고 우리가 풀어내는 어떤 솔루션이 비단 우리나라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도 확장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거는 이제 글로벌 임팩트 투자자 현황인데 진에 포함된 네트워크 회사들이고요. 한국 회사는 아직 없습니다. 그 이유가 약 임팩트 자산을 500억 정도라고 하는 아주 펀더멘탈한 자산을 보유하기 때문에 없는데, 여러분들이 아시는 뭐 골드만삭스라든가 뭐 JP 모건 스탠리 이런 회사들 다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이게 무슨 착한 사람들이 하는 비즈니스가 아니라 지금은 착한 사람들도 하고 그다음에 강한 사람들도 살기 위해서 해야 되는 비즈니스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동남아시아 같은 경우에는 한국보다 훨씬 더 민간 생태계가 활발해요. 이제 그 이유는 아마 정부 생태계가 한국만큼 있지 않은 게 이슈가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시장이 큰데 그만큼 산업이 발전을 안 했기 때문에 기회가 더 많아 보이는 거죠. 그래서 뭐 사실은 뭐 라인 같은 경우도 한국에서는 일본에서 성공을 이어가지 못했지만 이제 태국이라든가 이제 동남아양에서는 더 성공을 이어갔던 것처럼 그런 시공간의 갭, 약간 일종의 인터스텔라 같이 시공간의 갭이 딱 생기면서 자신의 사업을 되게 명확하게 문제 해결하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기회들이 많이 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의 임팩트 투자 기관들도 지속적으로 생겨나고 있고요. 대부분은 아직까지는 뭐 재단 형태의 투자자들이 한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지만 점차 민간 섹터에서도 지속적으로 성과를 이어나가면서 그 자본을 축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축적이 일정 임계치에 이르면 더 적극적으로 투자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임팩트 투자 및 사업 개요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 오늘 또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가지고 좋은 강의 해주신 거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몇 가지 좀 질문을 드리면서 또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가장 첫 번째로 좀 궁금한 게 그 임팩트 투자를 할 때 그 투자 대상을 선정하는 어떤 기준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우선은 아까 이제 설명드린 것처럼 사회적인 문제라는 게 크게 형성되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가 정의하는 사회적 문제는 4E라고 해갖고 Education, Environment, 그 다음에 Endowment, 그리고 Entertainment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첫 번째가 Education이 사람들의 잠재성을 어떻게 하면은 이끌어낼 수 있는가, 그리고 Environment는 모두가 지속 가능한 환경을 어떻게 만들 수 있는가, 그리고 Endowment는 사람들이 그거에 참여하기 위한 기부나 봉사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끌어낼 수 있는가. 그리고 네 번째는 그 사회적 문제가 아니라 개인의 삶 자체에 얼마나 그러니까 스스로가 즐기고 자신의 삶의 확신을 갖고 있는가에서 저희가 엔터테인먼트로 부르고 있습니다. 이 네 가지 분야에 대해서 약 3가지 정도의 저희 내부에 이제 찾는 방법에 대해서, 솔루션에 대해서 이제 정의를 해놓은 게 있는데요. 하나는 일단 디지털이어야 한다. 그래서 디지털이라는 표현이 꼭 지금은 이제 디지털이 너무 당연한 시대이기 때문에 디지털이라는 거를 요즘에는 덜 강조하지만 이제 약 저희가 사업에 대한 투자 방식을 정할 때는 디지털라이즈가 될 수 있어야 되고, 두 번째가 글로벌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의 지역적 문제가 아니라 가급적이면은 인접 국가나 아니면 인접 도시의 문제도 포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가 인텐저블 해야 된다. 인텐저블이라는 거는 복제 가능성에 관련된 건데, 그러니까 디지털이 좀 더 테크 드리븐에 대한 단어라면은 인텐저블은 좀 더 브랜드나 컨텐츠 드리븐, 그러니까 무형적인 자산을 형성할 수 있는 비즈니스여야 한다라고 정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저희가 이제 4E라고 부르는 것과 3Way라고 하는 저희의
솔루션을 찾는 방법들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제 크레비스 파트너스도 있고 이제 디스레이 주빌리나 이제 그 미스크나 여러 임팩트 투자 기관들이 있는데요. 그럼 그 기관들이 다 그런 어떤 기관의 고유한 그런 기준들을 가지고 있는 겁니까? 네, 아마 대부분의 투자 기관들이 각자의 철학들을 갖고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자신이 집중하는 스테이지가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이게 스테이지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보통 이제 창업을 하게 되면 아이디어랑 시드, 스타트업, 시리즈 A, 시리즈 B라는 단계들을 걷게 됩니다. 이게 이제 보통 인베스트먼트를 어떻게 유치하느냐에 관련된 건데 이제 시리즈 A부터가 벤처 캐피탈이나 파이낸셜 인베스터들의 돈이 들어오는 거고 한 장의 페이퍼를 만나는 거여서 지금 저희의 첫 번째 원칙은 퍼스트 인베스터라는 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업이든 창업가든 그들이 가장 리스키하고 자본을 유치하지 못할 때 용기 내서 투자해주는 역할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갖고 있는 철학 중에 하나가 라스트 인베스터라 그래서 이 회사가 계속해서 커지더라도 중간에 엑싯을 너무 포괄적으로 하지 말고 끝까지 사회적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옆에 서 있는 투자자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단계별로 다를 거라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 회사가 사실은 미스크나 뭐 디스리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주주로서 참여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각자의 생태계 내에서의 역할들이 구분되어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는 좀 더 앞쪽에 있는 프로그램에 속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사실은 이제 그런 소셜 벤처에 대한 임팩트 투자자들과 어떤 기존의 벤처 캐피탈과의 차이가 역할의 차이가 잘 보여지는 것 같은데요. 그 퍼스트 앤 라스트 인베스터라고 이제 말씀을 하신 걸 들으면은 마치 이제 꼭 그 결혼 관계에 거의 뭐 배우자의 뭐 그런 어떤 역할까지 좀 생각이 되는데요. 그러면은 처음에 이 사람이랑 어떻게 보면 굉장히 오래 가겠다라고 결정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결정을 할 때 좀 어떤 부분들을 좀 중요하게 보시면서 결정을 하시나요? 뭐 일반적으로 인베스트먼트 크라이테리아를 보면은 이제 벤처 캐피탈의 기본적 로직이 마켓, 그다음에 비즈니스 모델, 컴퍼니, 그다음에 팀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마켓이 과연 시장성이 커지는가, 그리고 이제 비즈니스 모델 같은 경우에는 그게 과연 지속적인 레비뉴 스트림, 매출이 나올 수 있는가, 그리고 팀이 과연 얼마나 유연하고 그걸 돌파할 수 있는가를 보는데 이제 그 임팩트 드리븐의 투자 같은 경우는 마켓이 파이낸셜리하게 큰 마켓이 있고 그 다음에 사회적 문제가 큰 것도 마켓으로 보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점차 이 기준들을 갖고서 해석을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저희는 완전 초기 단계 투자이기 때문에 창업가 자체의 본연의 꿈이나 본연의 가치에 대한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저희를 만난 창업가들 대부분이 중학교나 고등학교 때 이미 사회적 문제를 인식했던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 장애라든가 환경이라든가 에너지라든가 하지만 그들이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그때 어떤 문제들을 인식을 했을 텐데 그들이 그거를 사회적인 어떤 뭐 학업이라든가 다양한 이슈 때문에 꺼내지 못하고 있다가 그게 일정 수준에서 이제 임계치에 이르면서 꺼내질 때 저희를 만나서 저희가 그걸 증폭하는 역할들을 하고요. 사실 비즈니스 모델들은 지금까지 저희가 그 첫 번째 한 페이지 사업 계획서대로 가는 팀을 본 적이 없어갖고 사실은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게 특히 어린 나이일수록 더 유연하게 펼쳐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비즈니스 모델이 바뀌면 사실은 마켓 자체도 많이 움직여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사실 훨씬 더 사람의 가능성에 대해서 집중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걸 이제 피보팅이라고 부르는 거죠. 네, 그래서 네. 이제 그런 점에서 어떻게 보면 더 유연하다는 게 어떻게 보면 더 강점일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네. 어쨌든 일반적인 벤처 캐피탈들은 이제 BM이 바뀌면 난리가 나거든요. 네. 그런 반면에 이제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유연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어떻게 보면 그 사회적 기업가 정신, 우리가 지금 소셜 앙트레프러니어십 수업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회적 기업가 정신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더 비중을 많이 두는 그런 투자가 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의 투자 자체가 사회적 기업가들이 겪고 있는 사회 문제를 푸는 거기 때문에 그거 자체를 도전으로 하는 거라서 그에 대해서의 굉장히 상징성 있는 행위들을 할 수밖에 없는 위치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처음에 이제 어떤 투자자를 선정을 하고 투자 대상을 그다음에 또 계속 관계를 맺어가면서 그 사업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서 어떤 그런 임팩트를 나름대로 어떤 정의하고 그리고 어떤 임팩트의 어떤 사이즈라든가 이걸 얼마큼 또 성취 가능한지 그런 요소들을 이제 골고루 아마 고려를 하시게 될 것 같은데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고 계신가요? 임팩트 같은 경우는 뭐 아까 제가 처음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지금 현재 이제 B 코퍼레이션이라고 해서 미국에서 이제 시작된 베네핏 코퍼레이션, 미국식 사회적 기업 인증 제도가 있습니다. 이제 거기에 나오는 다양한 심사 기준들이 있는데 그걸 토대로 사실은 1차적으로 평가는 못 하고요. 왜냐하면 종이 한 장밖에 없기 때문에 평가하는 건 불가능하고 대부분 익스펙트를 통해서 이 문제가 이 솔루션이 실질적으로 얼마나 경제적으로 그리고 환경적으로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가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는 것 같고 뭐 예를 들면 환경적 문제다 그러면은 제일 많이 산정할 수 있는 게 CO2의 절감을 어느 정도 갖고 오고 이 CO2 절감이 실질적으로 이코노믹 밸류를 어떻게 취한되는지는 이미 논문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으면서 그런 부분에서 해결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팩트를 이제 중요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위치이긴 하지만 그래도 또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는 이제 어느 정도 이상의 또 이제 기대 수익률이 나와줘야 되는 또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보면 좀 미니멈 이 정도 나와야 될 것 같고 또 맥시멈 아까 이제 보여주신 도표에 따르면은 시장 수익률 정도로 이제 맥시멈을 잡고 미니멈을 또 어느 정도 이상으로 잡는 그 레인지가 있을 텐데요. 네. 그 레인지를 어떤 식으로 좀 결정을 하시나요? 저희는 사실은 일반 벤처 캐피탈이랑 동일한 재무적 수익을 추구하는 집단이고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약간 보드로 그려보면은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저한테 궁금해하시는 게 이렇게 약간 이분법적으로 사회적 가치가 커지면 재무적 가치와 충돌이 많이 일어날 텐데라는 관점을 갖고 있는데 저희는 사실 4분면으로 이거를 좀 나눠서 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준은 임팩트에 대한 얘기, 착한에 대한 얘기고 그 반대편에 서 있는 단어가 이제 악한이죠. 그리고 이제 이쪽은 역량에 대한 얘기. 그래서 이거는 강한. 그리고 이거는 약한.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지금 저희가 추구하는 임팩트의 철학은 강하고 착한 친구들이 더 세게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 기존에 있는 대기업이나 다양한 형태들과 경쟁해가는 관계들을 얘기하고요. 저 역시도 소프트뱅크나 뭐 이런 데를 가는 이유도 실질적으로 벤처 캐피탈들과 명함이 맞짱을 뜨는 그런 관계로서의 이제 도전을 하고 있는 거고요. 사실은 이 영역은 2000년대 전까지는 존재하지 잘 않았던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은 약간 약한데 뭐 착한 사람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강한데 악한 사람들이 있었던 사회가 더 많이 있었고요. 근데 이게 이제 점점 사회적 압력으로 이쪽으로 오면서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에 대한 결정을 해가는 과정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벤처 캐피탈들도 자주 만나 뵙고 하는데 제 생각에는 벤처 캐피탈보다 저희가 더 수익률적으로 떨어진다고 판단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제 이거는 이제 외부에 저희가 공개하지 않는 데이터인데 뭐 영상을 잠깐 찍으실 수 있겠지만 실제로 이거는 이제 레비뉴가 저희의 투자를 통해서 얼마나 빠른 속도로 성장하느냐인데 지금까지는 어쨌든 엄청난 속도로 성장을 해왔고 이거를 한 개의 기업이 아니라 집단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투자자나 아니면 그 리더십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재무적 섹터에서도 그렇게 흔한 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실 이거는 이제 밸류에이션으로 치면 더 많이 꺾이는데요. 저희는 이제 밸류에이션은 어떻게 보면 속일 수가 있는 지표이기 때문에 이건 그냥 레비뉴로서 어떻게 증가되는지를 측정한 지표들입니다. 그리고 뭐 오히려 더 임팩트풀하기 때문에 서바이벌이 굉장히 많이 잘 됐다. 그거랑 사실 벤처 캐피탈과 재무적 투자자들이 약 60%나 우리가 투자한 데 따라왔다. 근데 이건 굉장한 지표거든요. 사실 아까 뭐 엑셀러레이터랑 뭐가 차이가 있느냐 했는데 엑셀러레이터들도 이 정도의 후속 투자를 하고 있는 집단이 많지는 않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가 만나는 엑셀러레이터나 뭐 한국이나 글로벌하게 유명한 엑셀러레이터들이 저희가 하는 포트폴리오나 방식을 보고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대부분이 순수하게 재무적 투자로는 어떻게 해볼 수 있겠지만 정말 시민사회와 협력하고 대화하면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모델을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이 도전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로서 설명이 되곤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저희는 이제 선배들 1세대 선배들이랑 얘기할 때는 가장 탐욕적인 투자자가 저희입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재무적으로도 이기고 싶고 사회적으로도 이기고 싶고 명예도 갖고 싶고 돈도 갖고 싶고 권력도 갖고 싶은 이 탐욕적인 인베스터들이 우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지속 가능하게 탐욕이라고 표현하면 그렇지만 의지와 어쨌든 역량을 모아가면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되게 어떻게 보면은 약간 아웃 오브 박스라고 할까요? 좀 생각하지 못했던 또 그런 부분들을 이제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약간 좀 가슴이 뛰는 또 그런 부분도 있는데요. 크레비스 같은 경우에는 그런 만약에 한 5개 정도 이렇게 역량도 강하면서 정말 임팩트도 크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어떤 사례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을 좀 들어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네, 그 사례도 예를 들면은 이제 저희가 투자한 회사들의 기본적인 회사들인데요. 뭐 아마 저희 투자한 CEO들입니다. 뭐 트리플넷 같은 경우도 사실은 환경적 문제를 이렇게 푸는 데 있어서 이 속도로 도전해갖고 약 12개 국가에 100여 개의 숲을 심으면서 매출을 넘기는 회사가 많지 않은 상황이고요. 이 케이스는 사실 글로벌로 딱 전달만 해도 글로벌 시장에서는 막 두근두근 거립니다. 아, 진짜 크레이지한 소셜한 문제를 푸는 애들이 있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고, 뭐 대표적으로 이제 이 시계들 혹시 보신 적 있을지 모르겠는데 시각장애인이랑 비시각장애인 모두가 쓸 수 있는 시계예요. 근데 이것도 이제 지금은 한 뭐 매출액 30억에서 40억 정도 회사로 컸는데 저희가 투자할 때는 아무도 투자를 안 했었고, 심지어 저희는 확신을 갖고 투자를 했었는데 저희가 투자한 후에 6개월 동안 아무도 투자를 안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글로벌로 굉장히 유명한 엔젤 인베스터들이나 아니면은 이제 투자자들이 계속해서 접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케이스들도 사실 한국적인 특징에 되게 잘 맞는 케이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니치해 보이긴 하지만 이걸 이제 인클루시브 디자인이라고 하는데요. 모두 익스클루시브하지 않고 모두가 쓸 수 있는 디자인을 만들겠다.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가 쓸 수 있는 거. 그리고 뭐 가장 최근에 포트폴리오 중에서는 이제 인라이튼이라고 어떤 스마트폰 배터리든지 요 하우징에 쓰면은 보조 배터리로 전환할 수 있는 이제 사업을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이제 이 친구들은 이게 1차적인 사업이 아니고 이게 2차 사업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3차 사업으로 갔습니다. 3차 사업이라는 게 배터리 리필이라든가 이제 전기 제품의 수리라든가 이런 부분에 혁신을 가하는 형태들까지 가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이제 시장적으로 보면서 돌파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뭐 이거는 저희가 사실 투자했는데 뮤지컬 모비딕이라고 2013년도에 국내 창작 뮤지컬로 굉장히 1, 2등을 했던 작품이에요. 근데 그때 혹시 아시는 분들은 아실 수 있는데 이 시점에 2011년도에 그 최고원 작가라고 옆집에 김치가 없어서 김치 좀 주세요 하고서 포스트잇 붙이고서 죽은 한예종 출신의 작가가 있었고 한예종 학생들이 그 후에 5달 동안 연달아서 4명, 5명씩 막 연달아 자살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무엇인가 해야 되지 않을까 해갖고 제가 이제 좀 선배들을 설득해서 선배들한테 벤츠를 한 대 사는 것보다 뮤지컬을 하나 영원히 보유하는 게 어떠신가요? 라고 어필을 해갖고 투자를 했었고, 그래서 작품의 성격이 굉장히 좋아졌고,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는 이제 좀 더 연예인으로서 유명해진 친구들도 있고요. 근데 이 포맷이 달랐던 거는 이들은 다 뮤지션이에요. 원래 뮤지컬은 액터들이 조명을 받고 뮤지션은 저 무대 아래에서 음악을 킵니다. 근데 예를 들면 여기 있는 친구들이 뭐 서울대 기악과나 아니면은 버클리 음대에서 재즈 피아노를 전공한 굉장히 실력 있는 연주자들인데 연주를 좋아했다는 이유로 배우들과는 너무 현격한 대우를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장르적 파괴가 나온 게 액터 뮤지션 뮤지컬이라는 장르가 이제 브로드웨이에서 나오기 시작했는데 한국에서 첫 번째로 이제 이거를 가용을 했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실제적으로
좋은 인베스터들이 있으면은 더 좋은 성과가 날 수 있고 더 잠재 가능성을 이끌어낼 수 있다라는 경험을 한 사례입니다. 그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배터리의 그 신기용 대표님이죠. 그분 네. 같은 경우는 저도 이제 기억이 나는 게 제가 2013년도에 GSVC 대회 이렇게 연세대학교에서 무슨 설명회 같은 게 있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설명회 저도 참석해서 잠깐 한 10분 정도 말을 하고 내려왔는데 나중에 끝나고 나서 어떤 학생이 와가지고 자기가 무슨 대회 나간다고 되게 적극적으로 막 물어보고 막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사람을 알게 됐는데 이 사람이 이제 나중에 상도 받고 그러면서 지금까지 이제 이렇게 굉장히 크게 이제 계속 성장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역시 사람이 좀 끈기가 있고 이렇게 좀 아무데나 약간 뭐라 그럴까 그걸 이렇게 부딪힌다고 그럴까요? 그런 어떤 그런 마인드가 좀 있어야 되는 거니 그런 생각을 하겠던 그런 굉장히 재밌는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도 좀 그런 케이스들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좋은 파트너를 만나는 것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크레비스 파트너스가 어떻게 보면 그런 어떤 좋은 파트너가 되려고 되게 노력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 점에서 어떤 크레비스 파트너스의 어떤 역할이라든가 어떤 강점이 있다면은 어떤 점들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아까 컴퍼니 빌더형이라고 표현했던 것처럼 사실상 CEO의 가장 좋은 스파링 파트너.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경험을 해본 거는 기업가도 중요하지만 그 호나우두가 나오려면은 그 호나우두를 위한 굉장히 훌륭한 스텝과 감독이 있는 것처럼 그런 과정에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못했었는데 이제 프라이빗 에쿼티라든가 이제 전통적인 엄청 큰 금융을 하시는 선배들이 저희를 보시고서는 니네 약간 YG인가 봐. 그러니까 YG가 초기에 굉장히 탤런티드한 피플들을 이제 찾아내서 그들이 원하는 꿈을 만들어내는데 가속하는 역할을 하는 것처럼 YG 엔터테인먼트 같은 역할을 하는 건가 보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뭐 엔터테인먼트에 비교하면 이제 프로듀서의 역할, 제작자의 역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창업자와 동일한 시각을 갖고서 만들어가는 그런 힘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크레비스 파트너스가 어떤 투자를 같이 하고 같이 뭔가를 만들어 나가면서 어떤 점에서 결국 성공을 추구를 하는 거잖아요, 나름대로. 그 크레비스 파트너스가 정의하는 어떤 성공이란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이제 저희가 정의한 성공은 제가 이 자료를 되게 잘 준비해 왔네요. 예. 네. 일단 저희는 기본적으로 이런 투자 철학을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건강한 철학을 갖고 있으나 역량이 부족한 창업가 전문가들을 발굴해서 육성한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들에게 약 20년의 시간을 바탕으로 그들을 100명 정도를 육성한다. 그렇게 되면 그들이 다시 잠재성 있는 창업자와 지원 전문가들을 육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해서 100 곱하기 100이라 그래갖고 이제 우리가 찾는 사람들 역시도 이 100명을 다시 한번 육성하고 싶은 사람들에 한해서 이제 투자와 육성을 하는 편이고요. 지금 저희랑 같이 일하고 있는 CEO들 대부분이 나 역시도 저 자리에 서면은 저 정도의 노력을 해야겠다라는 기본적인 철학에 대한 이제 얼라이먼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서는 우리는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와 권력과 명예에 대해서 집착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 이제 회사의 파트너들이 계속 고민하는 거는 저희가 처음에 사업을 시작할 때부터 이 회사에서 만들어진 99%의 자원을 어떻게 하면 시민들에게 돌려줄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자라고 시작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1%로 우리 가족이나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는 거. 그래서 그때 이제 생각했던 어떤 경제적 수치는 약 1조 원 정도의 이제 가치가 생기면 우리는 1%에서 약 100억 정도면 먹고 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고요. 그래서 우리의 근본적인 도전은 사회적이고 가치 중심적인 투자 사업들이 1조 이상의 밸류를 만들어낼 수 있다면 충분히 지속 가능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들이 여기는 이제 저희가 미션 스테이먼트라서 이제 숫자로서는 잘 나오진 않지만 그런 것들이 굉장히 재무적이건 저희가 투자하는 목표와 얼라인 돼 갖고 지속적으로 도전을 하는 체계를 갖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소셜 벤처를 굉장히 많이 그동안 양성을 해오셨는데 양성을 하는 과정에서 보면 이제 어떤 좀 공통적인 좀 부족함들이
보이었는지 그리고 또 그런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좀 채워 나가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일단 뭐 이거는 이제 소셜 벤처냐 벤처의 문제는 그러니까 구분해서 다 얘기할 수는 없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영 앙트프러너들의 의지가 높은 대신에 실력이 적은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력이 적다는 게 뭐 단순히 자기만이 일을 잘하는 게 아니라 내 팀과 내 동료들도 일을 잘하게 만드는 것이 저는 실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일정 프로 리그에 있으면 들어오면 자기가 공 차는 건 당연한 거고 옆에 사람들도 공에 골을 넣을 수 있게 만들어주는 사람이 되게 중요한 건데 사실 이 부분이 대부분 이제 기업가들이 겪는 어려움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에서 되게 면밀하게 어떻게 하면은 본인 스스로도 플레이어로서 잘 성장하지만 또 다른 플레이어의 좋은 코치로서 성장하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해 줄 수 있는 역할이나 기여를 많이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 임팩트 투자라든가 아니면 이제 크레비스 파트너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드렸는데요. 이제는 좀 인간 김재현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것들 좀 몇 가지 좀 질문을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처음에 이제 그 중국집 웹사이트를 만드는 걸로 사업을 시작했다가 교육을 좀 하시다가 나중에 금융으로 지금 또 옮기셨는데 어떤 계기들이 있었나요? 저는 사실 처음에 중국집을 한 거는 그거밖에 할 수가 없어서 이거 나중에 보시는 분이 중국집을 하신 줄 알겠네요. 중국집 웹사이트를 만든 거는 그 당시에 제가 갖고 있는 기술이나 역량이 그거밖에 없어서였는데 사실 처음부터 투자나 금융적 방식으로 도전하겠다라는 거는 저희 팀에게 되게 명확하게 전달을 해놓은 상태이긴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2004년, 5년, 6년에 나는 금융적 방식으로 이거를 도전해 나가고 싶다 했는데 사실 그때 이제 많은 선배들이나 이제 교수님들이 야 일단은 여기서 딴 데서 돈을 왕창 벌어 갖고 와서 투자를 해야지 이게 되겠냐라는 얘기를 했었고 그래서 그 덕분에 아마 조금 더 이런 얘기를 하기까지 시간이 걸리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사실은 저쪽 가서 돈 벌어 갖고 일로 왔어야 되는데 여기서 돈을 벌면서 이걸 해나가야 되니까 좀 더 시간이 걸리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는데 근데 그 덕분에 또 반대로는 굉장히 펀더멘탈하게 금융적으로 시작할 수 있는 경험을 한 몇 안 되는 사람들 중에 하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이 벤처 캐피탈을 하거나 투자를 하려면 무슨 벤처 캐피탈에 좀 다녀야 될 것 같고 어떤 뭐 등등등의 여러 커리어들을 고민을 하는데 저 역시도 굉장히 우왕좌왕하는 사실 우왕좌왕이라보다는 투자자로서 성장하는 명확한 기회를 그랩하지만 투자자로서 설명을 할 수 없었던 시기들이 있었거든요. 아마 2010년 전까지는 제가 그 얘기를 해도 저희 내부 팀들은 저 친구가 그런 꿈이 있구나는 알겠지만 뭐 아마 외부에 있는 분들은 에이 그게 어느 세월에 되겠어 라고 얘기를 했을 것 같고 그게 이제 본격적으로 조금 더 정리가 된 게 2014년 때부터는 이제 저희가 투자한 기업들이 많아지고 그 투자한 기업들이 후속 투자를 조금씩 유치해 나가면서 실질적으로 투자자로서 성장하고 있는 투자를 창업한 사람도 성장해 갈 수 있구나 이런 것들을 좀 입증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 투자를 하기 위해서 자금을 조달을 할 때 어떤 뭐 그런 자금 조달 원이 어떤 개인이나 어떤 기업들 중에 어떤 비중이 좀 어떻게 되나요? 지금 현재는 이제 저희가 투자하는 자본은 100% 저희가 내부적으로 조달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이제 후속 투자 같은 경우는 그 해당 기업이 이제 벤처 캐피탈부터 유치를 하시는 거고 저희는 이제 시드 펀딩이나 컴퍼니 빌더형으로서의 굉장히 자유도 있는 선택을 원하기 때문에 자유도가 있으려면은 스스로가 겨우겨우 입에 풀칠하면서 투자에 대한 그 선택을 할 수 있는 만큼 자유도를 확보하려면 본인 스스로가 자본을 레이징 계속해서 캐시 제너레이션을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다행히 저희는 운이 좋게 저희 내부에 인터널하게 임팩트 드리븐의 비즈니스 2개가 돌아가고 있고요. 거기서 이제 나오는 잉여 현금 흐름이 다시 후배들한테 이제 재투자되는 형태를 지난 한 5년 전쯤에 결정을 해서 지금은 이제 그 정도 수준의 재투자는 가능한 형태, 굉장히 인디펜던트하게 가능한 형태가 됐고, 근데 이제 앞으로는 사실은 좀 더 규모 있는 투자가 필요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펀드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성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준비하고 있는데 이제 철학적으로는 저희는 퍼스트 인베스터를 더 선호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럼 이 기능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내부적인 논의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규모 있는 투자를 하기 위해서의 준비들은 앞으로 향후 한 2, 3년 정도 준비를 하면은 그때 이 자리에 섰을 때는 훨씬 더 규모를 어떻게 만들어 왔는지에 대해서도 좀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한 몇 년 동안 지금 이쪽에서 일을 해오신 거죠? 임팩트 투자 쪽에서? 기본적으로 뭐 본격적으로 투자를 한 거는 2010년이니까 벌써 한 7년. 그 전에는 이제 주로 SVCA 대회를 후원하며 네, 한국 SVCA라고 아마 여기 센이나 이런 동아리도 있을 텐데 그거에 제일 첫 번째로 대회를 후원하고 웹사이트를 만들었던 회사가 저희 회사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사실은 무상으로 제공을 하고 있고요. 아마 잘 제공되지는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그때 이제 저한테 그 센에 아마 강의 오셨나요? 이철영 회장님이라고 이제 이런 소셜 임팩트에 관련된 대회를 만들었었던 분이 있는데 그때 이제 2006년에 처음 만났는데 저한테 내가 이렇게 중요한 일을 하는데 이거는 돈을 받고 하면 안 돼 라고 얘기를 하셔갖고 그때 뭔지 모르는데 돈을 받고 하면 안 되는데 한 40년 선배가 돈을 받으면 안 된다고 하니까 근데 이 선배는 몇백억 있다고 하는데 왜 돈을 안 주지? 이러면서 그래? 그러면 근데 뭔가 있나 보다 했는데 알고 봤더니 저희가 사실은 그 전에 만든 교육회사도 사교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자기주도 학습형 교육회사를 만든 거였는데 그런 것들이 쫙 이어지면서 2010년에 본격적으로 저희를 디파인하는 데 역할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지난 한 7년 동안 굉장히 많은 또 풍파를 겪으셨을 것 같은데요. 7년을 이렇게 돌이켜 보면은 이제 가장 어떤 좋았던 점이랑 또 가장 힘들었던 점을 만약 하나씩 얘기한다면 어떤 것들이 있으셨나요? 뭐 가장 이제 좋은 것들은 사실 저희는 이제 언론 인터뷰를 저희가 하지 않는다라는 원칙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스포트라이트는 벤처와 앙트프러너들이 받아야 한다라는 철학을 갖고 있는데 그래서 생태계 차원에서의 인터뷰를 가끔 4, 5년에 한 번씩 할 때마다 제가 나가서 얘기는 하지만 그런데 이제 가장 좋았던 거는 결국에 우리가 투자한 벤처와 기업가들이 굉장히 환영받는 존재가 되어가는 과정 그리고 그들이 단지 재무적으로의 리턴을 넘어서 갖고 사람들과 공감하고 사랑할 수 있는 관계가 되는 것에 대해서는 전 굉장히 큰 자부심을 느끼고요. 이거는 사실은 파이낸셜이 벤처 캐피탈이든 프라이빗 에쿼티는 거의 넘볼 수 없는 영역의 것이기 때문에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치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힘든 거라고 하면은 오늘일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게 점점 사이즈가 커지고 더 많은 그 기업들이 성장을 하면서 예전에는 저희가 아까 그 곡선에서 보시면은 요 단계 지나면은 이제 저희는 편해지는 줄 알았어요. 편해지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2단계 들어갈 때마다 훨씬 더 거친 협상 대상자들이 나오고 더 큰 요구 사항들이 들어오면서 어떻게 보면은 더 많이 도와주는 척을 하지 말아야 하면서도 더 많은 걸 도와줘야 하는 상황들이 계속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희 회사 내부적으로 그렇고 뭐 아니면 저희의 얼라이언스인 투자 회사들도 그렇고 지금이 가장 큰 챌린지를 맡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만약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도전을 한다면 아마 그 문제는 영원할 거거든요. 문제가 안 풀리는 이유는 사람들이 굉장히 이기적으로 행동하는 게 더 정상적인 패턴들이기 때문인 건데 그래서 아마 문제가 영원할 거기 때문에 문제 해결이 점점 커져도 문제 자체도 계속 커지지 않을까.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노력이 앞으로 더 많이 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제 가끔 이제 후배들은 그때는 정말 너무 힘들었어요 이런 얘기를 할 때 제가 농담으로 과연 그때가 힘들까 지금이 힘들까 아마 1년 지나면은 오늘이 제일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주는데 이제 그 얘기들을 후배들이나 동료들도 이해를 하는 짬이 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한 가지 더 여쭤보면은 이제 그렇게 아까 어떤 사회적 기업을 소셜 벤처를 투자할 때도 팀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시고 또 이제 어떻게 보면 본인의 회사에서도 굉장히 팀이라는 게 굉장히 소중한 그런 어떤 존재가 될 텐데요. 그러면 이제 그 팀원들을 결국 이제 또 새로 채용하고 그럴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좀 보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뭐 기본적으로 이제 사람이 의지로서는 말하는 게 너무 쉽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과거의 트랙 레코드라는 거를 3분의 1 정도는 명확하게 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게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해서 예측을 하는 건데 이제 뭐 제일 당황스러운 것들 중에 하나가 이제 이런 소셜한 분야들이 특히 하이 소사이어티에 있는 쪽에서는 더 많이 통하기 때문에 더 많은 어프로치가 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나 투자 받고 싶은데 해서 막 얘기하다 보면 갑자기 어느 날 뭐 맥킨지에 가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이게 되게 좋은 이니셔티브가 되니까 뭐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뭐 그 가는 게 잘못됐다 생각하진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자신이 도전하고자 하는 명확한 의지가 있는 사람들이 용기 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저희 역할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그 명확한 근성과 명확한 문제를 정의한 사람들을 만나고 싶고요. 그리고 뭐 결과론적으로는 저희는 사실 이 수많은 이런 방향이나 이런 것들이 데이터로서 입증이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희가 2010년 정도에는 굉장히 좋은 학교들을 중심으로서 구성원들이 구성이 됐었어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뭐 좋지 않다고 표현하면 그렇지만 탑스쿨이 아닌 이제 뭐 다양한 학교 출신들이 2010년부터 조인을 하기 시작했는데 결국에는 저희가 통계적으로 그 부분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이 기업에 있던 타운에 있던 학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개념치 않은 사람들이 훨씬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근데 결국에는 저희가 스스로 창출하는 임팩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수능 점수로 막 쪼개진 어떤 라이프. 근데 하지만 그것도 사실 좀 뻥이잖아요. 요즘에는 뭐 수능 점수 잘 받는다고 해서 그렇게 취업 잘 되던 시기도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생각했던 어떤 관점이나 그런 그 내부적인 임팩트를 창출해내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이제 도전하고 싶어 하시는 후배분들이 저희들한테 많이 어프로치를 하셔갖고 몇 년이 지나서 저희의 또 동료가 되고 그 다음에 그게 또 몇 년이 지나서 또 저 같은 이제 선배들이 동료가 된 다음에 저희를 이끌어줄 수 있는 좋은 리더로서 성장할 수 있는 그 정도의 배포가 있는 사람들을 만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장시간 동안 이제 굉장히 많은 질문에 이렇게 또 솔직하게 또 굉장히 많은 인사이트를 가지고 대답해 주셔가지고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희 또 가까운 만큼 이제 한양대랑 이제 그런 크레비스 파트너스가 굉장히 장기적으로 서로 도우면서 좋은 관계를 많이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